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작권 이야기를 함께 나눌 광수 한광수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 저작권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뭔가 좀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났겠죠. 네,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지금 뭐라 할까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여기서의 그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을 하든 콘텐츠를 다룬다고 하면 이 저작권 문제는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운전 항상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차를 새로 바꾸고 이사를 가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운전의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콘텐츠를 다룬다고 하면 내가 직접 창작을 하든 남의 것을 우리가 용역받아서 창작을 하든 항상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나름의 노하우를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한국저작권위원회, 저도 원래 이제 여러분처럼 콘텐츠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쪽 콘텐츠 프로듀서를 일을 했었고요. 저도 나름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구독자가 한 9만 7천? 9만 7천 명이 모이면 10만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0만 명이. 아주 가능성 있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업무에 활용할 때 좀 다운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최고의 전문가들은 전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교수, 전문가, 변호사 마찬가지입니다. 실무가들 만든 자료집인데 시중에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책보다 훨씬 더 괜찮아요. 가장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좀 다운받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저작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내용은 이게 이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냐 아니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요즘 생성형 AI, 챗GPT나 그다음 또 제미나이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미드저니. 이런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가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왜 보호가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창작한 주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AI로 만든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복제해서 쓰더라도 대부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든 이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3자가 이거를 불법으로 갖다 썼을 때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을지라도 민법상의 다른 불법 행위나 아니면 부정경쟁이라고 해서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무임승차해서 그냥 갖다 썼을 때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경쟁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콘텐츠를 그냥 동일한 제품, 경쟁 제품에 썼을 때 이때는 이제 부정경쟁 이런 것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저작권 문제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남이 애써서 창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허락 없이 제3자가 썼을 경우에는 저작권이 아닌 다른 법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작권, 그 다음에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문제 제기를 합니다.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그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저작권법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튜브 음악 콘텐츠, 유튜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보가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들 어떻게 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AMPM 글로벌 소속으로 해서 만든 콘텐츠 뿐만 아니라 외주 용역, 그러니까 광고주로부터 용역받아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할 때 그때 그 콘텐츠에 대한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완성한 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AMPM 글로벌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주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저작저작권 양도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이용 허락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권리관계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세냐 월세냐 집을 매매한 거냐 이거에 따라서 집의 권리자가 달라지듯이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사례를 통해서 같이 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작권 문제에서 확인할 내용, 바로 저작물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공정 이용에 따라서 침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마포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자, 다음 사진은 같은 장소에 찍은 건데 자,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까요? 어떤 게?
어떤 게 높을 것 같아요? 자, 2번도 나오고 1번 나왔어요. 자, 1번 사진은 제가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아무런 설정 없이 그냥 스타벅스에서 그냥 그대로 찍은 겁니다. 2번 사진은 제가 스타벅스에 1분 뒤에 직원한테 얘기해서 불을 꺼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수동으로 제가 조정을 해서 저의 방식대로 수동으로 프로 모드로 조정을 해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1번 사진은 아무런 제가 세팅을 하지 않았으면 2번 사진은 이 피사체에 대한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트를 놓고 그 다음에 물병을 놓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용도는 뭐였냐? 제가 누군가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냐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글로 안 쓰고 사진 한 장으로 제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까요? 2번이겠죠, 2번. 어디 뭐 커피숍에서,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뭐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제 나름의 독창적인 표현을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상대적으로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2번도 법원에서는 저작물성을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이 표현 방식이 독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1번 사진은 2번 사진은 제가 찍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광고주로부터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만약에 SNS 홍보 콘텐츠, 제품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뿌리고 틱톡에 뿌린다고 했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외주로 맡길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부에서 만들었을 때 만약에 사진 이미지를 100장을 찍는다고 해봐요. 찍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런 사진을 찍을 때 그 찍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찍은 사진 100장에 대한 권리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가 찍은 100장은 전부 저작권이 나한테 있다 혹은 회사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무엇을 따지느냐?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창작성 인정 여부를 확인해서 이게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저작물이 아닌 것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찍은 창작자는 전부 내가 힘들어서 찍은 거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든 내가 그 시간에 그거 준비한다고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다 보호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 없이 이 창작물을 갖다 쓰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1번 사진을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이것을 제3자가 구글링해서 퍼와서 그거를 홍보 콘텐츠나 업무용 콘텐츠로 썼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의 시작은 이게 저작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찍은 사람들은 내가 찍었으니까 무조건 보호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관련해서 유명한 사건이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제품, 여러분도 이런 거 하시죠? 이게 보면 1번하고 2번은 같은 사진 작가가 찍은 거예요. 이런 제품 홍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 이제 이때만 해도 뭐 이런 온라인 SNS 개념이 없었죠. 이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될 때는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처음에 찍어줬을 때 이 이용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금천구에서만 오프라인 마트에서만 쓰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만 쓰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계약을 했을 텐데 이거를 제품이 잘 팔리니까 이 판매처에서 이거를 사용 범위를 더 늘려버린 겁니다. 그럼 처음에 약속한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 관리자가 이거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특정 사진만 고른 게 아니라 여기 자기가 제공한 전부 사진을 전부 다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걸 구분을 한 거예요. 2번 사진은 원래 있던 이 제품 자체를 그대로 기계적인 조정만 해서 그냥 디지털 복제한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떤 창작적인 노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디자인한 사람의 창작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거를 사진을 찍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품을 사진을 찍은 사람. 하지만 1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판매할 때 좀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사진 스튜디오에서 이거를 세팅한 거죠. 피사체에 대한 연출, 찍은 사람의 연출. 이게 들어가서 이게 더 독창적인 표현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때 표현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창작적인 표현이 있냐 없냐. 이걸 우리 업계에서는 그냥 연출이라고 보면 돼요. 연출. 예, 카메라 연출. 예. 자, 그럼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진은 몇 번일 것 같아요? 창의적, 그러니까 피사체에 대한 어떤 연출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찍는 사람이 뭔가 자기만의 독창적인 뭔가를 해서 카메라 이거 조정을 해가지고 찍은 거.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걸까요? 1번 확실히 피사체에 대한 뭔가 연출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2번? 2번은 제가 사진관에서 돈 내고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관에서. 네, 그냥 일반 신분증 사진. 3번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선거 처음 출마할 때 사진입니다. 정답은 1번하고 3번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객관식 교육의 문제입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창작자 아닙니까? 창작자. 그렇잖아요. 창의적인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좀 바꿔야 돼요. 자, 3번이 왜 이게 저작권 보호 대상이냐? 이게 보면 이게 지금 대선 출마할 때 사진 컨셉을 이게 이제 AP통신에 찍은 거예요. 이게 보면은 미국 대통령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죠? 뒤에 있는 게 성조기, 미국 국기라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알죠? 왠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국기를 흐리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오바마가 약간 고개를 들어서 뭔가를 봅니다. 이 오바마가 보는 건 뭘 보냐? 미국의 희망,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국의 차세대 리더로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희망을 이끄는 지도자다라는 메시지를 이 한 장에 담은 겁니다. 이거를 미국 법원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이거를 가지고 미국의 미술가 셰퍼드 페어리라는 사람이 이거를 앤디 오월처럼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앤디 오월 비슷하게, 그죠?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허락 없이 쓴 거에 대해서 이제 AP통신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다른 언론사, 경쟁 언론사에서 보니까 이 사진을 이렇게 만든 게 되게 히트를 한 거예요. 그런 마침 소송을 당하니까 경쟁 언론사에서 이 셰퍼드 페어리한테 제안합니다. 그 AP통신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랑 합시다. 우리가 돈 더 줄게. 우리는 아예 돈까지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하니까 AP통신 입장에서는 소스는 자기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경쟁사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입장이 난처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소송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소송에서 이기는 게 무의미하니까 적당히 잘 조정해서 합의해서 서로 우리 잘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보통 저작권 문제도 실제로 보면은요, 처음에는 원수지간이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의외로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네? 그리고 좀 자본도 있고 나를 도와줄 것 같네? 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자를 찾아가서 따지다가 오히려 그 사람하고 잘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종종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보면은.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어쩌다 한 번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분쟁 관계가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저작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법원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미지를 여러 가지 긁어모으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AI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니까 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이미지, 우리가 AI 느낌이 좀 별로해서 기존에 있는 콘텐츠, 사진이나 이런 걸 퍼와가지고 이용을 했을 때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저작물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게 저작권 이제 보호기한 내에 있는지, 이게 사람이 한 건지 아닌 건지, 요걸 구분을 해야 되겠죠. AI가 만든 거라고 하면 그나마 갖다 써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영리 목적으로 쓸 경우는 아까 문제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경우 보면 일반적인 신분증 사진은 사진 찍는 포맷이 똑같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카메라 보시면 저 카메라 고정 카메라죠. 저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저 카메라에 특별한 연출이 없고 고정돼서 찍을 경우에는 역시 저 영상에서 찍은 저의 모습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영상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콘텐츠만 이제 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차에 있는 CCTV, 블랙박스나 건물 안에 있는 CCTV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문철의 몇 대 몇 그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채널에 수많은 콘텐츠가 올라오잖아요. 주로 이제 개인들이 제보를 해가지고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 개인들이 제보하는 블랙박스 영상 자체는 저작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올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뭐 초상권이나 뭐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다 지우고, 한문철 쪽에서 다 지우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죠, 사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편집을 한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편집한 부분이 창의적인 표현이 연출이 들어갔다 하면
그 부분은 또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상에서 어떤 예를 들면 콘텐츠를 만드는데 어떤 그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홍보 콘텐츠 이런 바이럴 영상을 만든다고 할 때 그때 유명한 블랙박스 사건 영상을 갖다 쓴다고 하면 일단 개인정보가 안 나와야 되고 그 블랙박스 영상 자체를 쓰는 것은 괜찮아요. 대신 출처를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출처. 근데 그 출처를 여러분들이 대문짝만하게 쓰라는 건 아니고 출처를 써주는 성의를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이럴 영상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직접 제작할 수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초상권, 바로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보령 모두 축제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게 가보지는 않았어도 들어는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축제 중에 가장 한류 축제예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축제입니다, 여기. 저도 가봤어요. 근데 여기 저 지금 포스터에 우리나라 사람이 딱 한 명 나옵니다. 누군 것 같아요? 저 포스터에 나온 사람? 한 명 있어요. 여자분입니다.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 있는데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요, 저는 누구란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 느낌 아니까, 김지민을 닮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김지민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김지민의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은 김지민은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 본인과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포스터가 나온 걸 보고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허락 없이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포한 거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 주장을 이 보령모두 축제재단과 사진작가, 그다음에 이걸 배포한 언론사에 책임을 물었는데, 법원에서는 언론사는 이걸 만드는데 관여를 안 했잖아요. 관여한 사람은 사진작가, 그다음에 이제 재단, 이렇게 두 곳에서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전혀 예상 못했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이거를 과연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 지금 저렇게 사람 얼굴이 작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사진의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이제 2013년도 지금 포스터거든요. 그러면 2012년까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썼겠죠. 이때만 해도 행사장이나 콘서트장에서 지금 어떤 특정 존에서 사진이나 영상에 얼굴이 나오는데 그 얼굴이 인터넷상에 올라가거나 영상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공지가 이때만 해도 별로 없었나 봐요. 그리고 티켓 있잖아요. 출입증, 입장권 같은데 보통 요즘 다 써놓거든요. 이 행사장 내에서 홍보 관련 언론 홍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해해달라고 하는 안내 문구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종의 어떤 위반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거기 때문에 면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그게 없었나 봐요. 그리고 공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문제 제기를 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온 어떤 대중 사람들을 찍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길거리에서 이렇게 영상을 명동이나 홍대에서 이렇게 길거리 사람들 인터뷰하고 할 때 어떤 특정이 인터뷰할 때는 인터뷰 사람의 동의를 받잖아요. 근데 그 뒤에 지나간 사람들의 동의를 안 받잖아요. 근데 보통은 동의를 안 받아도 카메라가 오픈된 장소에 촬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일단 촬영에 동의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걸 다시 어떤 식으로 촬영해서 다시 인터넷에 올렸을 때 그게 이제 결과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뭔가 자기 생각과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그 제3자도 문제를 삼을 수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초상권 사건 중에서 나온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처음에 인터뷰를 하거나 처음에 어떤 약속을 하고 찍었을 때 하고 전혀 다른 의도로 그 영상이나 사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연세대는 그 행사를 학교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뒤풀이는 학교 바깥에서 하나 봐요. 근데 이제 학교 안에서는 촬영을 못하게 하니까 학교 바깥에서 이제 찍기로 이렇게 했었나 봐요. 동의를 얻어가지고. 근데 그 뒤풀이하는 장소가 뭐였겠어요? 술 마시는 장소잖아요. 술을 마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나중에 방송에 나온 것은 처음에 인터뷰 요청할 때는 좀 신세대의 어떤 변화된 환영의 좀 재미있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 모범 케이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막가는 막가파 신입생 환영회 이래도 되는가? 흥청망청 신입생 환영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제3자와의 어떤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 의도를 속여서 거짓말로 이렇게 할 경우에 아주 문제가, 이건 저작권 문제와 다르게 이런 초상권 문제나 여러 가지 개인적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재밌게 하려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얘기가 길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우리는 대부분 콘텐츠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뭐 사진 콘텐츠, 영상 콘텐츠, 음악 콘텐츠,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렇게 말 많이 쓰는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콘텐츠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저작물이라고만 해요. 그 저작물의 기본 정의는 반드시 사람이 창작을 해야 되고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서만 저작물로 인정하고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저작자, 저작권을 가진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AMPM 글로벌 소속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업무 지시로 만들고 회사의 이름으로 외부에 공표를 할 경우 그 모든 저작권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글로벌 회사에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 저작권자가 되는데 회사 소속일 경우,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만들 경우에는 그리고 회사의 이름으로 외부에 공표할 경우 이때는 업무상 저작물로 여러분한테 저작권이 없어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바뀐 규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가 업무상 저작물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창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하면 그 결과물, 창작물을 만약에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한다고 하면 이때 반드시 실제 창작자의 이름을 적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원의 성명과 생년 연도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창작자가 누군지를 구분하게끔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저작권 등록을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로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거예요. 예, 국제적으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 회사 소속으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직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경쟁회사나 아니면 다른 유사한 회사로 여러분들이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콘텐츠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이 경쟁회사에 우리 회사에 허락 없이 보내거나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문제가 실제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A하고 B 회사가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회사예요. 근데 A 회사에 C라는 직원이 A 회사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회사를 이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B 회사에 자기 포트폴리오를 넣고 모집 공고가 떠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 회사 대표하고 B 회사 대표하고 대학 동기였어요. 서로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B 회사 대표가 A한테 연락해서 야, 니네 회사에 C라는 직원이 우리 회사에 지원했더라. 이 C 직원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B 회사 대표는 C 직원의 상태를 몰랐겠죠. A 회사가 대표가 그 연락을 받고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이가 안 좋은 C 직원이 경쟁회사, 자기가 아는 친구 회사로 가버리니까 화가 나겠죠. 근데 이때 포트폴리오를 허락 없이 보낸 거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주 좀 황당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너무 감정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회사 생활하면서 원수를 만들면 안 돼요. 떠날 때는 항상 웃으면서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SNS에 보면은 이런 그 SNS 유명한 이런 문구들 있잖아요. 어떤 제호나 제목을 우리가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먼저 왼쪽에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 나가사키 짬뽕 라면 먹어봤죠? 삼양라면에서는 일본식 나가사키 짬뽕을 들여와서 이거를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때 광고 카피를 어떻게 잡았냐? 투애니원에 이때 마침 라면이 나오기 출시하기 전에 투애니원에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가 히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제일 잘 나가를 가져와서 내가 제일 잘 나가사키 짬뽕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마침 이 투애니원의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그 테디 있죠, 테디. 원타임 테디. 그리고 원타임 테디는 지금 뭐 투애니원이나 블랙핑크를 만든 우리나라 한류 제작자의 아주 대표적인 정말 테디가 없었으면은 블랙핑크가 안 나왔습니다, 진짜. 투애니원 해가지고. 테디가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제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 노래를 만들 때 이 가사가 33번이 나오고 노래 제목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니까 이거는 부정경쟁, 저작권 침해. 그래서 이걸 쓰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삼양라면이 이겼습니다.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만약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 서로 중복되는 컨셉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와 삼양라면의 나가사키 짬뽕에서의 내가 제일 잘 나가사키 짬뽕을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혼동만 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문구를 만들었어요. 삼양라면에 같이 해가지고. 근데 삼양라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렇다고 삼양라면이 이걸 계속 쓸까요? 이 문장을? 내가 제일 잘 나가 샀기를 쓸까요?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안 쓰게 그 다음부터 안 썼어요. 그냥 나가사키 짬뽕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SNS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했던 이 문장을 몇몇 그 카페에서 이걸 그대로 갖다 썼나 봐요. 인테리어 디자인용으로. 그런데 이때마다 이 문장을 만들어서 좀 유행을 시켰던 권리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일일이 연락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걸 보고 이제 못 참고 소송을 했는데 이게 신촌에 가면 현대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현대백화점하고 2호선 역하고 지하로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따로 왜 그 뭡니까? 그 건물 하나 더 지은 게 뭐였죠? 건물 이름이? 거기하고 연결되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합니다. 영스트리트 거기서. 이때 현대백화점에서 이 문장을 갖다 쓴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 권리자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이때 제가 이분하고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뿐만 아니라 저작권 전문가들하고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적극적으로.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 저작권 보호 대상 문장이 아니라고 저는 그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1대 49로 저작권 침해가 아닐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원 1심 소송에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놓친 게 뭐였냐면요. 저는 이 문장을 가로로만 생각을 했어요. 가로로. 근데 이 권리자는 문장을 세로로 했습니다. 이게 음악 CD에다가 넣은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의도냐? 가로로 해버리면 그냥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인데 세로로 하면 리듬감이 들어가고 끊어 읽으면서 읽을 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어떤 의도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살리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독창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해서 법원이 독창적인 아이디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권리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서 그냥 결과로 끝났는데 만약에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우리 연수에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로스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저작권 법률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 소송에서 이기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분쟁이 없어야 돼요. 분쟁이. 아까 삼양라면처럼 소송에서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 소송을 이기긴 했지만 자기네가 이기긴 했지만 그거를 굳이 더 이상의 부정적인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예 안 써버렸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샀기를. 그러니까 우리 광고주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필요 없는 분쟁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쓰려고 한다고 하면 확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확인 작업이. 그 확인 작업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권리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례를 찾아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확인 작업, 점검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사소한 작업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안 받아도 될 때. 이렇게 세 가지 나눠지는데 받아야 할 때는 이제 분명한 권리자가 있고 그 권리자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관리하든지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허락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할 때는 공정이용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공정이용 방식.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가 아닌 방식을 기술적으로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 때는 이론이나 역사, 정보, 육하 원칙은 사실관계는 보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호기한이 끝난 거 이런 거 상관없고 그 다음에 누가 해도 표현 방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 있죠. 우리 왜 드라마 보면은 재벌 재벌 집안에서 이렇게 아침 밥 먹는 장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이런 거는 누가 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작재산권 제한사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저작재산권 제한사항을 둔 게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문화의 향상 발전을 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권리자의 권리를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보호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서관 안에 있는 책 있잖아요. 도서관 안에 있는 모든 책은 도서관 내에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 도서관 안에 있는 복사기로.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책을 도서관에 가서 복사하면 저작권 침해예요. 도서관 그 담당자의 동의를 받아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안에 있는 책을 도서관 밖에 있는 외부 장소, 집이 아닌 외부 공공장소에서 복사하면 또 저작권 침해예요. 이렇게 공간별로 저작권 침해인 경우가 아닌 경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어떤 제한사항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방송 화면이나 유튜브 화면을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블로그 같은 작업을 어떤 그 회사나 어떤 유명 블로거나 이런 사람들 거를 블로그 작업을 해줍니다. 이때 특정 제품을 홍보하려고 블로그 글을 써주는데 이때 방송에 마침 관련된 방송이 뉴스나 아니면 다큐멘터리에 드라마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장면을 캡처할 수 있겠죠? 그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블로그에다 이렇게 딱 써줍니다. 딱 인용하고. 자, 이럴 때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KBS, MBC 빼고 SBS도 그렇고 다른 일반 민영 방송사 있잖아요. 민영 방송사에서는 저작권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나온 거를 허락 없이 블로그 같은 데 써서 이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때는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이메일을 보내서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송 화면이 꼭 KBS나 MBC에 없고 다른 뭐 민영 방송사에 있을 경우에 그걸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걸 하나의 장면을 썼다고 해봐요. 방송 하나만 캡처해서 썼는데 보니까 블로그 내용이 영리적 목적으로 작성한 내용이고 맨 밑에 링크를 통해서 실제 제품 판매처, 쿠팡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할 경우에는 방송사 저작권 관리 담당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내용 증명 뭐 이메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호사 어떤 그 의견 해가지고 이렇게 법무법인 이름 해가지고 보낼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이게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때 이게 이제 이거는 약간 비영리 목적인데요. 이게 지금 그 NGO 단체에서 채식을 장려하는 글을 쓰면서 어떤 회에게 찍은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검색해서 이걸 가져와서 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 사진의 권리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저작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법원이 뭐라고 했냐? 결론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공정이용이다. 왜 공정이용이냐? 일단은 이 블로그 자체에 저 사진을 인용한 목적이 이 NGO 단체에서 영리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비영리 목적이었다. 영리 목적이 있으면 좀 더 책임 문제가 컸겠죠. 근데 비영리 목적이었다. 여기서 일단은 조금 책임 문제가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저 사진이 전체 이 블로그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진이 없어도 이 블로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엑스트라, 좀 눈에 띄는 엑스트라 정도지 이 사람이 어떤 그게 그 어떤 방향 전환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 사진의 주요 고객은 음식물 사진의 주요 고객이 광고업체나 음식점 경영자 등이지 이런 NGO 단체나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갖다 쓴 목적은 채식을 장려하는 글, 비평 글을 쓰는 용도에 부수적으로 쓰려고 가져온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게 실제 권리자한테 큰 피해도 끼치지 않는다.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가치까지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침해가 아니라고 했어요. 문제는 뭐냐? 법원에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는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우리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영리 목적이니까 좀 더 주의를 하고 써야지라고 썼는데 그래서 누군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권리자가. 근데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 저작권 다른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거 공정이용이에요. 저작권 문제 안 됩니다. 라고 비슷한 얘기를 하면 그게 답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는 우리도 소송을 대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원에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관련 서류 내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문제가 이게 터지면 골치 아픈 거죠. 이거는 이제 영리 목적으로 썼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 농업용 기계 만드는 회사가 홈페이지에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을 갖다가 사진 5장을 그대로 갖다 게시를 했는데 이때 이거를 그 회사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웹진하고 링크로 연결해서 똑같은 사진을 2번 중복 게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폐업을 했습니다. 3년 후 이걸 처음에 올리고 나서 3년 후에 폐업을 하고 폐업을 했으면 다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내리고 계속 올린 거예요. 6년 동안. 그러니까 한참 폐업한 뒤에 나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리자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거는 영리 목적으로 사진 저작물을 이용한 거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지금 이 사진은 실제 사진이 아니에요. 예, 실제 사진이 아니고 그냥 제가 샘플로 구성을 한 겁니다. 이런 사진을 다른 공공기관에 판매했다는 거예요. 유료로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 저작권 침해 관련된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실제 손해액을 증명을 이제 하도록 하거든요. 소송을 제기한 원고한테. 근데 이 사람이 강동구청에 이 사진 한 장당 예를 들면 50만 원씩 팔았다. 5장이면은 2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 250만 원 소송을 제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정신적으로 너무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유자료도 별도로 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가 요즘에 위험한 게 뭐냐면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를 하면 위험한 게 뭐냐면 유튜브는 이제 자기의 정보,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 연락처가 한국 연락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소송을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연락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할권이 우리나라에 없고 미국에 와서 해야 되니까 구글이 미국에 와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권이 없으면 소송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유튜브에 저작권 관련된 걸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일반 기업 관련된 광고주 기업은 기업 정보가 오픈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콘텐츠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유튜브는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조회수. 그 조회수에 따른 수익, 그 다음에 광고주 받은 금액, 이러한 것들을 총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 쉽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걸 올릴 때 기업 정보가 이미 오픈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같은 경우 여러분이 영상을 이렇게 쓸 일은 없겠지만 요거는 이제 방송국이 일반 개인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독립 언론사 유튜브 채널 영상을 그냥 갖다가 보도용으로 그냥 써버렸는데 너무 많이 썼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작권 침해를 이제 이 제2인터넷 방송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 제2인터넷 방송이 토크쇼를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하는 그 토크쇼, 조그마한 토크쇼를 중계를 했어요. 카메라 3대를 갖다 놓고 중계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교포예요. 근데 미국 교포가 교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 사람이 평양에 가서 한 달 동안 살다 옵니다. 한 10년 전에. 평양에서 한 달 동안 살다 와서 거기서 평양의 한 집에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런 어떤 친분을 맺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제2인터넷 방송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제 이거 방송 만들어서 올린 거겠죠. 근데 이걸 보고 이제 거기 이제 아무래도 평양에서 한 달 동안 살다 왔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좀 평양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했겠죠. 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은 한민족이다 뭐다. 그러니까 이거가 마음에 안 든 일부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해버렸습니다. 이때 이 방송사가 다 공중파 메이저 방송사예요. 여기서 이 뉴스의 이 제2인터넷 방송의 그 중계 영상을 다 갖다 써버린 겁니다. 그냥 다 갖다. 그러니까 고소를 했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이게 국가보안법상 이정물이니까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형이 없음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2인터넷 방송이 이번엔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요. 근데 법원에서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성이 있는 콘텐츠, 저작물은 다 보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작물이 어떠한 창작물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창작물이 폭력적인 것이든 음란한 것이든 이정물이든 창작성이 있으면 다 보호를 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폭력물이나 이정물이나 음란물 그냥 놔둔다는 얘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다른 법으로 막아요. 더 강력한 법으로 아예 유통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동 같은 거를 올리면
정보통신보호법으로 해서 강력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변론으로 하고 이정물도 창작성 있으면 저작권 보호하니까 이거 상업적 이용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라 해서 30초까지 이용하면 50만 원, 30초 이후부터는 10초당 10만 원씩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계산 방식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30초 이후 10초당 10만 원, 30초까지 50만 원. 우리 그 주차장 계산 방식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판사가 주차를 많이 했나 봐요. 예, 유료 주차를 월 정기 주차를 안 끊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억 4천만 원 나왔습니다. 1억 4천만 원. 어마어마하게 쓴 겁니다. 여기 6개 방송사 토탈 1억 4천만 원. 제일 많이 나온 데가 한 4천만 원 나왔고 제일 적게 나온 데가 한 몇십만 원 나왔어요. 다 합쳐보니까 1억 4천 나왔대요. 꽤 큰 금액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는 뭐냐?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다른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 때 사전에 이용 허락이 없을 경우에 그걸 그대로 갖다 만약에 썼을 경우에 상업적인 콘텐츠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적용을 해서 손해배상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공정이용. 지금 우리가 제일 꼭 알아야 될 내용이 공정이용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보면은 페어유스라고 해서 공정 사용이라고 나와요. 근데 같은 말입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저작권법 107조 내용을 우리가 미국하고 FTA를 협상을 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거를 이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공정 이용으로 번역을 했고 이제 유튜브나 뭐 구글, 틱톡, 인스타그램은 공정 사용을 했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일단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맨 처음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영화 유튜브나 이런 영화 유튜브 여러분 보시죠? 그다음에 뭐 손흥민 축구 유튜브 보면은 영화 유튜브가 권리자의 이용 허락 없이 영화를 축약해서 줄거리를 소개해 주잖아요. 이걸 영화 리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영화 리뷰가 아니라 줄거리 소개하는 겁니다. 리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의견을 많이 넣으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영화의 줄거리를 축약해서 쭉쭉 보여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조회수도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원래 그 영화는 다른 유료로 결제해서 보던지 극장에서 보던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이용 허락받지 않고 그 영화 자체를 어디서 구해 와가지고 자기가 영화를 전체를 보고 축약해서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하고 아예 충돌해서 이건 보나마나 저작권 침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화를 소개를 하는데 예고편 같은 걸 가지고 영화 소개 영상을 만들어요. 그럼 예고편은 콘텐츠 양 자체가 적잖아요. 그리고 영화 예고편도 보여주면서 나도 나와요. 영화 유튜버 나오고 아니면 다른 영상 뭐 이런 예를 들면은 어딥니까? 저기 브루에서 나오는 AI로 만든 영상 있잖아요. 소스. 그 영상 소스를 가지고 섞어서 하는데 실제 영화 영상은 얼마 안 돼. 그럴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용 방법하고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권리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데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썼잖아요. 저작물을. 예고편도 저작물이니까. 그럴 때 이 아래에 있는 4가지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용 목적이 영리적이냐 비영리적이냐 저작물의 종류가 허구적인 것을 완전히 창작해서 만든 거냐 아니면 뉴스와 같은 어떤 육하 원칙의 사실을 다룬 그런 것 갖다 썼느냐. 그 다음에 이용된 부분이 얼마나 그러니까 갖다 쓴 부분이 전체 영화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저작물에서 그 가져다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를 서로 상대적으로 보고 그 중요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저작물 이용이 실제 현재 시장이나 미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로 권리자가 신고를 하면 한 60%, 70%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유튜브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의외로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저작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거 저작권 침해 맞는데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왜 유튜브 보면 쇼츠에 해외 유튜브 쇼츠 영상인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자기가 한글로 더빙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보니까 원래 외국 소스인 것 같아. 근데 그걸 한글로 더빙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거의 대부분 사실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더라도 어디에서 걸리냐면요. 3번에서 걸려요. 3번.
이용된 부분이, 그러니까 남의 저작물을 100% 가지고 와서 그 100%에다가 자기 의견만 추가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저작물을 100% 이미 써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1단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에서 걸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걸 권리자가 이의 제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해외에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바이럴 콘텐츠를 만약에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바이럴 콘텐츠라고 기업 콘텐츠를 만들어 놨는데 해외 그 어떤 걸 가지고 나중에 그걸 유튜브에 올릴 거 아닙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그거 조회수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나중에 추적해서 잡을 수 있겠죠, 권리자가.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이죠. 그전에는 이런 28조에 의해서 체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처 표시가 이제 문제인데, 출처 표시를 여러분들이 하는 경우는 타인의 저작물을 썼을 경우에는 출처 표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보호기한 끝나도 마찬가지고, 보호기한 끝나도 출처를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 안 했나요? 이게 우리나라에 파리바게트 말고 뭐가 있죠? 아, 예, 그렇죠. 예. 그 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 케이크 상품인데, 케이크의 포장지. 연말에 이제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되게 지금 이 케이크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때 제일 많이 팔려요. 초콜릿 그 왜 빼빼로 돼 있는 날 제일 많이 팔리듯이 케이크는 보통 내 생일날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일날 12월 25일 날 제일 많이 팔린다, 1년 중에. 그러니까 전략적 상품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그리고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용역을 맡겼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였냐? 보십시오. 왼쪽에 진필드 원작자 대기업 제빵 체인점 똑같아요. 데드카피입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분명히 실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도 이 사람이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완벽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믿고 맡겼겠죠. 근데 이 진필드라는 원작자가 알고 봤더니 한류 매니아였어요.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 파리에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나 봐요. 한류 매니아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팔로우를 했겠죠, 서로. 제보를 한 겁니다. 진필드한테. 선생님 작품, 이 사파 선생님 작품이 여기 우리나라 이 대형 회사에 썼어요. 라고 제보를 하니까 이 사람 깜짝 놀랐겠죠. 혹시 선생님 이거 돈 얼마 받고 했어요? 라고 했더니 난 돈 받은 적 없는데요. 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트위터에다가 쓴 겁니다.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나온 거예요. CJ 쪽에서는 이걸 몰랐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의성이 없었어요. 아무도 회사에서 저작권 침해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여러분처럼. 그런데 한 가지 미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겠어요? 담당자가 물어봤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거 어디서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확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의 길을 맡겼다고 하면 반드시 이 소스를 어디서 보고 만들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 디자이너는 저작권 보호기한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보호기한이 끝난 공유 저작물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공유는 그 우리 탤런트 공유가 아니라 퍼블릭 도메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 공유 저작물이라고 생각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사과하고, 권리자한테 사과하고 바로 이거를 폐기했는데 이게 한 거의 10만 장 됐나 봐요. 이게 케이크 박스 비싸잖아요. 되게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칼라로. 근데 그거를 다 전량 폐기하고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활하게 이 권리자 쪽하고 합의를 해서 배상해 주겠다고 하면서 조용히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기사가 안 나온 거 보면은 적당하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에 동의를 받고 비용을 주고 했으면은 차라리 문제가 없는데 괜히 돈만 더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릎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걸 했는지, 아니면 어디 CCL 콘텐츠인지, 아니면 다른 방송화면 캡처한 건지 항상 그거를 출처를 확인해야 됩니다. 출처.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쇼폼 콘텐츠나 롱폼 콘텐츠를 만들 때도 보통 롱폼 콘텐츠에 이렇게 짧게 만들 경우에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다른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황토색 부분이 인용한 겁니다. 이거를 이 정도 쓰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를 쇼폼으로 줄여서 20초짜리 만든다. 근데 이 황토색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고 인트로 2초. 그럼 전체 20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로 늘어나 버립니다. 근데 아까 롱폼에서는 10분짜리 영상에서 3%밖에 안 되니까 공정이용으로 추천만 표시하면 웬만하면 공정이용으로 그냥 조용히 넘어갈 일인데도 이게 쇼폼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어머, 이거 사야 돼. 예, 이게 원래 원 출처는 공포의 외인구단 이현세 작가의 작품에 이 엄지가 이제 주인공 남자가 이제 그 야구 타석에 딱 4번 타자로 딱 올라가는 걸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 멋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머, 저거 사야 해! 라고 하니까 어떤 물건을 본 것처럼 이거 사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줘버렸죠. 이건 원작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제3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복제물 혹은 2차적 저작물이에요. 근데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 저작물에 새로운 어떤 창작적인 표현을 추가해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되면 이게 2차적 저작물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복제물 혹은 2차적 저작물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원 권리자인 이현수 작가는 굳이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프랜차이즈에서는 이런 걸 갖다 쓰더라고요, 그냥. 근데 모든 작가가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게 아니라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 이거를 응용해서 또 누군가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죠, 이런 거. 근데 요거는 냉정하게 보면 문제 소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법을 안 써요. 이게 뭐냐? 이게 자세히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머리 있죠, 머리. 요 라인이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를 반대로 미러링 한 거예요. 그리고 손 모양이 똑같아요. 나머지 주름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원작의 2차적 저작물입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근데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권자예요. 허락이 있든 없든 우리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허락 없이 남의 창작물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면 나도 이거에 대한 저작권자입니다. 하지만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지고 2차적으로 만든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여러 콘텐츠를 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했을 때 완벽한 변형으로 해서 전혀 새로운 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비슷한 핵심적인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웹툰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기법을 좀 썼었죠. 일부 장면에서. 이렇게 좀 미러링을 해서 했는데 이것도 뭐 굳이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배 작가가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문제를 삼지 않고 일부러 이 작가는 그런 의도로 만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늙은 것처럼. 그러려면 그대로 쓰는 게 낫겠죠.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작가 간에 좀 그러니까 이 생활의 참견의 작가는 이현세 작가의 이 원작을 오마주해서 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이현세 작가가 이해를 하고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작가끼리는 그럴 수 있지만 제3자인 일반 기업용 콘텐츠를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대털의 김성모 작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웹툰 작가 중에 꼭 선배격에 속하는 작가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웹툰 작가의 선배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후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인 작가부터 여러 작가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작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술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내가 저작권 침해를 당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작가의 이런 웹툰 작품을 가지고 마음대로 상업용으로 막 쓰더라도 속으로 끙끙대기만 하고 말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봐왔던 김성무 작가가 볼 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거 대털의 핵심 장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 장면 하나가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제일 인지도가 있고 이거를 상업적으로 쓰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기업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 비영리 목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선을 그어줬어요. 근데 모든 창작자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워낙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나서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자기가 헌신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봉사심이 강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차라리 구분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현수막에 써버렸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상업적. 심지어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어느 모 자동차 잘 나가는 유튜버 있잖아요. 그리고 먹방 유튜버인데 산에서 고기를 전문적으로 구워 먹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몸짱이에요. 그 유튜버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저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이렇게 쓰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딱 한 장만 썼는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블로그나 이런 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해서 다른 그 사이트로 링크로 제품 페이지, 판매처 링크로 연결할 때 주의해야 될 거 1번, 2번 방식에서 반드시 최소 2번처럼 해야 됩니다. 2번처럼. 이미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1번처럼 연속해서 방송 화면이나 유튜브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연속해서 퍼오는 건 매우 위험해요.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거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차라리 필요하면 요걸 이렇게 하나만 메인 이런 것만 캡처하고 나머지는 AI로 쓰거나 다른 식으로 이미지를 변형을 해서 해야지 그대로 캡처 쭉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작권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타인의 저작물로만 100%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출처 표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 사진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까 그 광어회 같이. 광어회 같은 그 사진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이렇게 반드시 뭔가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의견. 제품에 대한 의견. 그리고 저작권 보호기간 관련해서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가 되거든요. 창작자 사망 후 70년.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사망 후 70년. 그 다음에 회사에서 만든 거는 업무상 저작물로서 공표 후 70년. 여러분들이 만든 모든 우리 지금 AMPM 글로벌에서 만든 콘텐츠의 보호기한은 공표 후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공표한 거는 전부 똑같이 2095년 12월 31일 날 끝납니다. 저작권 보호기한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개인이 만든 거는 언제 사망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후 7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상 저작물은 여러 콘텐츠가 섞여 있잖아요. 사진도 들어올 수 있고 어문도 들어올 수 있고 업무상 저작물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영상 안에. 그래서 영상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으로 딱 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면 그게 회사에서 만들든 개인이 만들든 그냥 공표 후 7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보호기간이 우리가 쓰려고 하면 이용 허락이 없을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끝난 걸 써야 하잖아요. 보호기간이 끝난 거. 보호기간이 끝난 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962년까지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이거나 1962년까지 공표한 업무상 저작물. 예를 들면 미국 영화인데 1962년까지 공표가 영화는 개봉이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1962년까지 개봉한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그 영화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이럴 콘텐츠나 어떤 스토리텔링의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럼 예를 들면 로마의 휴일 같은 영화 있잖아요. 옛날 영화. 50년대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국내에 한해서는 그 오리지널 영어로 된 자막이 없는 거 있잖아요. 한글 자막이 없는 오리지널 외국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옛날 영화 가지고 만약에 이게 어떤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데 약간 클래식적인 느낌이 필요하다. 그럼 옛날 영화 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그걸 다시 AI로 입력을 해서 다시 영상을 만들어도 됩니다. 출처만 이렇게 써주고 그 영화 작품명만 써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 보호 기간을 좀 잘 알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진짜 이게 개인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아, 끝내야 되나요? 시간이?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패러디에 대한 것만 좀 하고, 자, 이 패러디에 대한 거, 패러디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 좀 사례를 좀 볼게요. 아, 제가 시간 계산 잘 못했네요. 자, 이게 지금 제가 패러디로 해서 검색을 구글에서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패러디는 원래 있는 원 저작물을 가지고 그대로 쓰고 뭔가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징어 게임하고 오징어 짬뽕 있죠. 자, 오징어 게임 원래 포스터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살짝 변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오징어 짬뽕 포스터는 뭐가 될까요? 2차적 저작물 되는 거예요. 근데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대로 썼잖아요. 복제해서 변형을 시켰잖아요. 근데 원 저작물의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패러디라고 얘기하지만 엄격히 이야기하면 직접 패러디가 아닌 이거는 뭐가 되느냐? 간접 패러디가 돼요. 그러니까 직접 패러디라는 건 뭐냐면은 원 저작물에 대한 비평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비평을 이 오징어 짬뽕 이 포스터에 넣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하고는 상관없는 별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간접 패러디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이런 패러디가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권리자가 문제를 삼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 아, 보니까 패러디가 많을수록 해당 콘텐츠나 제품이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서 얻을 수 있는 권리자의 이익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불법이지만 이게 뭐 직접 간접 이런 구분 없이 어쨌든 패러디를 함으로써 더 유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이게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긍정적이니까 놔두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필요할 수 있어서 보호 대상이 아닌 이유는 매우 바뀝니다. 똑같은 프롬프트를 미드저니에 입력했을 때하고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 우주선이 된 거북선을 그려자 하니까 이렇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 지금 한때 유행했던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 구현 있잖아요. 요거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 AI 회사가 문제예요. AI 회사가 지브리 스타일, 미야자키 하야오 쪽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풍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저 그림, 1번 그림은 뭐가 떠오르나요? 지브리에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떠오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저작권 침해 아닐지라도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표절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로 나온 결과물을 다시 AI로 물어봐야 돼요. 이거랑 비슷한 원저작물이 뭐가 있는지를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내가 모르는 콘텐츠를, 그러니까 지금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그런 느낌이 뭔지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원 저작물 그 소스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또 중국에서 최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AI에 넣어가지고 투명한 스타일의 의자를 디자인 17개를 뽑아냈습니다. 이걸 인터넷에 게시하니까 이 업자가 이거 제품 판매하자고 제안을 해요. 조건이 안 맞는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업자가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 디자인을 가지고 그 공장에 맡겨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3번의 이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법원에 갔더니 그 판사가 이거 만들 때 프롬프트 있지? 프롬프트 한번 입력해봐 라고 프롬프트를 자리에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해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야. 이거 네가 한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이 했고 그다음에 할 때마다 바뀌잖아. 이건 저작물로 보호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책임이 없어 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AI를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뭔가 했는데 이걸 가지고 경쟁사 담당자가 똑같이 그걸 썼을 때, 비슷하게 썼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저작권 문제가 아닌 부정경쟁이나 다른 민법상의 불법행위 이런 것까지 같이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네네. 자, 뭐 AI 관련된 부분은 뭐 이 정도로 해서 끝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이건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릴 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을 창출하거나 수익 창출과 상관없이 계속 할 때 이 조건에 맞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맞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거 좀 정리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나중에 한번 꼭 좀 참고하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주 용역 계약할 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BBQ 있잖아요, BBQ. BBQ에 A 광고 대행사,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A가 설마 우리 AMPM 아니죠? BBQ 서프라이드 이 광고, 이 컨셉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A 광고 대행사는 J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넘버원 우리나라 치킨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오랫동안 거래처였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계약을 연장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제안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광고 기획 제안서를. 그런데 이거를 다른 비광고 대행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컨셉으로. 이때 A 대행사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쓰지 말아달라고. 법원이 이거 저작권 침해 맞다, 부정경쟁 맞다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 A 광고 대행사는 4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 거래처가 끊김으로써 입는 타격이 굉장히 컸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소위 이게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적 문제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계약을 중단해 버리고, 그렇죠?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이때 저작권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안을 할 때도 이거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만의 키워드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키워드. 드라마 작가들이 많이 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요, 드라마 대본을 쓸 때 누군가가 표절할까봐
그 나와 있는 주소, 뭐 어떤 사건 번호, 예를 들면 법률들 하면 사건 번호라든지 어떤 특정 그룹의 이름이나 뭐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암호 코드를 넣어놔요. 자기만의 암호 코드를.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제3자가 이걸 표절해서 할 때 그거를 그대로 표절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AI가 표절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 코드를 AI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갖다 그대로 써버리거나 아니면 그 어떤 루틴을 그대로 써버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작가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뭔가 독창적으로 해놔야 이게 보호를 받지, 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럼 또 하나 이거 한번 볼까요? 명량 여러분 아시죠? 명량 처음에 나오고 나서 이거를 그 김한민 감독이 요 CG 이거를 외부 대행사에 맡깁니다. 맡겨서 작업을 하는데 이 대행사가 마침 KBS에서 임진왜란 드라마, 대하 드라마를 하니까 여기에서도 의뢰를 받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김한민 감독이 맡긴 이 CG를, 이 디자인을 이 KBS에도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때 김한민 감독이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란색 안에 있는 디자인 있잖아요. 이게 고증이 아니에요. 김한민 감독이 따로 디자인한 겁니다. 별도로. 이거 허구예요, 허구. 그러니까 우리 디즈니 애니메이션처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고증, 우리 한복 고증하듯이 원래 있던 건 줄 알고 여기서 KBS에서도 문제 될 줄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갖다 쓴 겁니다. 이거를 김한민 감독이 이걸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낸 거죠. 그 여러분들 그 카카오맵 있잖아요. 김기사 카카오맵. 지금은 김기사라고 안 하죠. 카카오맵 그 내비게이션에 그게 원래 원 소스가 티맵 소스입니다. 티맵 SK텔레콤이 어떻게 팔았냐면요. 카카오 김기사에 제공을 할 때 그 콘텐츠를 제공해 줄 때 비밀 코드를 넣어놨어요. 없는 지명, 없는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요소요소마다 그걸 심어놨습니다. 근데 김기사가 그걸 카카오에 매각을 할 때 그걸 그대로 파는 거예요. 카카오 티맵은 언젠가 그런 거래가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일부러. 자기만의 코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어떤 코드를 넣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표준 계약서를 해야 됩니다. 이미 표준 계약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는 지금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회사 이름으로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만약에 무슨 계약을 한다 할 때 저작권 관련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표준 계약서로 계약을 하시는 게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 표준 계약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그 계약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예,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평상시에 저작권이 궁금하거나 물어볼 때가 있나요? 아마 대부분 많지 않을 겁니다. 저작권 문제 궁금할 때는 여러분들 1800-545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무료로 상담을 해줍니다. 여기에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수시로 물어보면 답을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좀 시간 오버해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교육이 나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